안녕하세요. 세계 최고의 한국을 꿈꾸는 빌더탑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로 의견도 달아주세요. 삼성은 내년부터 메모리 생산 라인 일부를 이미지 센서 생산 라인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미지 센서는 카메라 렌즈로 들어온 빛을 디지털 신호로 바꿔서 이미지로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주로 스마트폰에 많이 들어가는 반도체 부품이었지만 최근에는 자율주행차의 카메라 등에도 많이 사용되면서 수요가 늘었습니다. 이러한 삼성의 소식에 일본의 소니는 크게 놀란 눈치입니다. 원래 세계의 이미지 센서 시장은 소니가 차지하고 있었는데 반도체 분야의 공용기업인 삼성이 본격적으로 진출한다는 말을 듣고 경악한 것인데요. 삼성의 반도체 미세 공정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이미 전 세계 전자기업들의 위탁 생산도 도맡아 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기술력이 뛰어난 삼성이 자신들이 차지하고 있던 시장에 뛰어든다고 하니까 이미지 센서 시장의 점유율을 뺏길까봐 두려워진 것인데요. 실제로 삼성은 지난해 세계에서 처음으로 1억 800만 화소의 센서를 개발해서 자사의 갤럭시 스마트폰에 탑재하며 그 기술력을 자랑했습니다. 소니 이미지 센서의 해상도는 아직 6,400만 화소 수준으로 삼성에게 역전당했는데요. 그래서 소니가 2020년에 출시한 130만원 상당의 고급 스마트폰 엑스페리아에도 자사의 이미지 센서가 아니라 삼성의 이미지 센서를 적용했습니다. 그나마 소니가 세계 시장에서 선방하던 이미지 센서 시장에 삼성이 본격적으로 진출하며 점유율을 순식간에 끌어오자 안 그래도 가전제품이나 스마트폰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지고 있던 소니는 이러다 정말 삼성에게 모든 방면에서 지는 것이 아니냐며 패닉에 빠졌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접한 일본인들 또한 수십 년간 기술력을 쌓아 올렸던 소니가 한순간에 삼성에게 역전당했다며 이러다 소니가 망하는 것은 아닌가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익들은 아예 삼성의 독점을 방지하는 법안을 발의해야 한다면서 삼성이 일본의 기업들을 차례차례 꺾어버린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본인들의 반응 보시겠습니다. 결국에는 한국이 이미지 센서 시장까지 넘보는구나. 메모리랑 스마트폰 가전제품 시장에서 세계 최고를 차지했는데도 만족하지 못하는 거냐? 무서운 놈들이구만. 그나마 소니가 세계 시장에서 명주를 유지하고 있던 것은 이미지 센서 덕분인데 그것까지 삼성이 다 가져가 버리면 완전 망하겠는데 좀 봐달라고. 그래도 지금까지 만들어본 경험이 풍부한 소니가 이기지 않을까? 한국은 후발주자잖아. 삼성 같은 대기업이 어떤 시장에 진출한다는 것은 이미 시장 조사를 다 끝냈다는 뜻이야. 저런 대기업들은 승산이 없는 싸움은 하지 않으니까. 지금까지 일본의 전자기업들이 한국에게 처참히 격파당했던 과거를 보면 이번에도 결국 일본의 패배로 끝날 것 같은 예감이 드는구나. 한국의 기술력이 그만큼 뛰어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어쩐지 안타까운 기분이야. 일본의 기업들은 지나치게 현실에 안주했어. 세계에서 어느 정도 잘 나가고 있다는 사실에 앞으로도 계속 자신들이 잘 나갈 것이라고 착각한 거지. 소니의 워크맨만 봐도 알 수 있다. 워크맨이 한때 열풍을 불어온 것은 맞지만 그 이후로 성공에 안주한 나머지 애플의 아이팟의 모든 수요층을 다 빼앗기고 말았어. 기업이 현실에 안주하는 순간 경쟁력을 잃게 되는 거라고. 그나저나 이렇게 되면 스마트폰 부품은 거의 전부 다 한국산이 되는 거 아닌가? 지금도 메모리나 저장장치, 배터리는 한국산을 많이 쓰잖아. 이미지 센서까지 한국산을 쓰게 되면 사실상 전 세계의 스마트폰이 전부 한국 부품을 쓰는 것인가? 중국산의 싸구려 저가폰들은 자국산 부품을 쓸지도 모르지. 하지만 그런 것들을 제외하면 현재도 한국산 부품이 제일 많이 쓰일걸. 이번에 새로 나온 아이폰 신제품도 한국산 부품이 제일 많이 들어갔잖아. 이러면 완전히 삼성 그리고 한국이 독점하게 되잖아. 미국에는 반독점법이 있다던데 삼성은 그런 걸로 걸리지 않는 건가? 아이폰을 만드는 미국 기업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쳐도 소니가 새로 내놓은 엑스페리아 스마트폰마저 한국산 부품을 제일 많이 썼다면서 이미 일본의 반도체는 한국산에 비해서 경쟁력을 잃은 거 아니냐? 한국산을 왜 그렇게 많이 쓰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가격이 싸니까 그런 거라고 품질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지. 품질 자체는 일본의 부품들이 훨씬 뛰어나다.
애초에 한국 물건들은 전부 싼 맛에 쓰는 거잖아. 정말로 좋은 제품을 사고 싶으면 일제를 사야 한다는 것은 세계에 통용되는 사실이라고. 그랬어. 품질이 좋으면 어떡할 건데? 경쟁력은 품질로만 결정되는 게 아니라고. 최대한 낮은 공급 가격으로 최대의 품질을 뽑아내는 기업이 최고의 기업이지. 무턱대고 프리미엄 부품을 만들어봤자 누구도 써주지 않으면 끝장이야. 그리고 일본의 제조사들이 발매하는 100만 원이 넘어가는 프리미엄 스마트폰에도 한국산 부품이 가장 많이 들어간다고. 프리미엄 라인업인데도 한국산을 쓴다는 것은 품질마저도 밀리고 있다는 뜻이겠지. 일제가 최고라는 것도 옛말이지. 방사능이 가득 묻어있는 일제 가전제품을 사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냐고. 애초에 소니는 이미지 센서나 조금 만들 줄 알지 삼성처럼 메모리를 만들지는 못하잖아. 품질이고 뭐고 제작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자민당이 도장이나 찍어가면서 디지털화를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결국 이렇게 된 것이다. 디지털 산업의 중요성을 몰랐기 때문에 관련 산업을 육성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어. 그 사이에 한국이 일본을 이긴 것이다. 2020년에 스가 총리가 도장을 없앤다고 했을 때도 반발이 엄청 심했지. 웃긴 것이 그러한 소식을 듣고 외신들은 아직까지도 도장을 쓰고 있었다고 라면서 놀랐잖아. 하지만 그렇게 따지면 한국의 정부도 삼성에게 크게 지원을 해준 적이 없다. 한국의 전자기업들은 그냥 스스로 살아남은 거야. 일찍부터 반도체가 돈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 경쟁력을 갖추기 시작한 거지. 불화수소처럼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원자재들을 한국에 수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저번에도 아베 총리가 화이트리스트를 통해서 그렇게 했던 적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때보다 더 강력하게 한국을 압박해야 한다. 이미 한국은 대부분의 원자재들을 자국에서 생산할 능력을 갖추었어. 일본이 수출해주지 않으니까 스스로 만들기 시작한 거지. 더 이상 일본은 한국의 반도체를 컨트롤할 수단이 없다고. 일본의 기업들은 너무 나태했다는 것이구나. 외국에서는 일본이 근면성실한 국가라는 이미지가 있지만 실상은 그냥 열심히 하는 척을 할 뿐이지. 맞아, 한국은 인구수도 일본의 절반 수준인데 세계를 선도하는 반도체 기업들이 많이 있잖아. 아직 늦지 않았으니 일본도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해. 지금도 반도체 시장은 중요하지만 미래에는 그 중요성이 더욱더 커질 거야. 그러한 시장을 한국에게 통째로 빼앗긴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일본인들은 삼성 제품들의 품질이 최고인 것을 인정하면서도 소니가 삼성에게 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삼성의 경쟁력이 세계 최고 수준인 것은 알지만 그로 인해서 자국의 대기업이 무너져 내리자 침통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한때 전자제품 분야에서 잘 나가던 일본인 만큼 한국에게 역전당했다는 사실이 더 충격적으로 다가온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일본도 하루빨리 경쟁력을 되찾아서 세계 시장의 점유율을 탈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익들은 삼성의 독점을 막기 위해서 한국의 반도체의 원재료들을 수출해주지 말아야 한다고 했는데요. 삼성이 소니를 뛰어넘었다는 사실 자체를 아예 믿지 않으며 정신승리를 하는 중공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을 상대로 생물학전에 이은 두 번째 통화전을 벌이려 한다는 것이다. 유튜버 마라쿵제는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중공이 20조 달러 규모의 위조 달러를 발행, 세계 시장에 유통시키려 한다고 했다. 이에 따르면 중공은 바이러스 확산을 서방 국가에 대항한 제3차 세계대전으로 인식한다. 첫 번째 전장이 생물학전이었다면 두 번째는 통화시장이다. 마라쿵제는 전황이 급박해지면서 중공의 수단은 악랄해지고 있다. 미국은 2조 2천억 달러의 경기 부양책을 내놨다. 이는 중공이 지난 2월 짜놓은 알고리즘에서 예측했던 바다. 이번에는 중공의 국가대표팀이 나선다. 10배 규모 자금을 시장이 푸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중국 화폐 제조공장 직원을 인용해 중공 국가대표팀이 찍어낸 위조 달러는 위패감별 기로도 감별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중공은 위조 달러로 달러 고갈에 따른 외환 위기에 급한 불을 끄고 다음으로는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을 통해 글로벌 시장으로 유포시켜 세계 경제를 교란하려 한다는 것이다. 중국 화폐 공장들 외국 지폐 위탁 제조. 중국에서는 국유기업 중국인 조조폐 중공사 산하 여러 공장에서 지폐를 생산하고 있다.
이들 공장에서 생산하는 지폐에는 중국 화폐인 인민폐만이 아니다. 화폐 제조는 위조를 막기 위한 다양한 기술들이 동원된다. 이러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인도, 브라질, 폴란드, 네팔, 태국 등 여러 국가들이 중국 공장의 화폐를 위탁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제조 기술이 위조 지폐 생산에도 그대로 이용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위조 달러는 제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선박을 이용해 공해상에서 발행하는 것으로 민간 범죄 조직이 즐겨 쓰는 수법이다. 다른 하나는 정부 차원에서 전문 인력과 자금을 동원한 조직적 발행이다. 마라큼제는 이런 의미에서 중공의 달러 외환 보유고는 사실상 가짜라고 지적했다. 위조 달러로 얼마든지 메꿀 수 있기 때문이다. 달러화는 기축통화의 하나로 가장 널리 쓰이는 결제통화다. 마라큼제는 중공은 감별이 불가능한 위조 달러로 전 세계의 물자를 대량으로 구매할 것이다. 이렇게 유포된 위조 달러가 세계 각국에 얼마나 유통될지 알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미국이 막지 않으면 유럽 국가들은 당할 것이라며 세계 경제가 50년은 후퇴하게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 지폐 공장, 리넨 대량 수입 북한 기술자들도 목격. 중공이 위조 달러를 대량 발행하려 한다는 제보는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나왔다. 중국이 최근 캐나다에서 대량의 말을 수입했고 지폐 제조 인력을 한 곳으로 집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한 소식통은 장쑤성 군산의 지폐 제조 공장 직원을 인용해 해당 공장이 캐나다에서 대량의 린넨을 수입했다고 전했다. 린넨은 달러 지폐 주재료다. 달러 지폐에는 75%의 면화와 25%의 린넨으로 만들어진다. 소식통은 또한 중국 최대 지폐 제조 공장이 있는 허베이성 바오딩에서 전문 인력들이 군산으로 파견됐다고 했다. 그는 바오딩에서 군산으로 파견된 인력들은 중국어를 하지 않았다. 조선인 같았다. 또한 달러화 제조 전문가들이었다. 중공이 가짜 달러화를 대량으로 찍어내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는 군산 지폐 공장 직원의 말을 전했다. 북한은 위조 지폐 제조 기술로 널리 알려졌다. 핵심은 노동당 39호 판공실이다. 39호 판공실은 북한 김씨 일가의 통치 자금을 관리하는 기구로 1970년대에 설립됐다. 전 세계의 거래망을 두고 있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슈퍼노트 제작 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파견된 인력들이 북한 사람처럼 보인다는 군산 지폐 제조 공장 직원의 말이 사실이라면 39호 판공실과 관련성이 의심된다. 중공은 이미 위조 지폐를 대량 유통시켜 상대방의 경제를 무너뜨리고 물자를 사재게 한 전례가 있다. 마라큼제는 다수의 서방 국가는 중공의 사악한 본질을 모른 채 공식 발표만 믿고 있다가 중공 바이러스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기회를 놓쳤다고 지적했다. 중공의 위조 지폐 발행은 사실로 확인되지는 않았다. 한편 몇몇 중화권 네티즌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이 뉴스를 영어로 번역해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알려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중국 시바릴럼 때문에 전 세계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금융시장 불안과 경제 불황의 끝이 어디일지? 전 세계가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다. 거의 모든 나라가 사실상 전시체제를 선포하고 있다. 이번 사태의 진원지였던 중국은 우한을 통째로 봉쇄하는가 하면 뒤늦게 감염자가 속출한 미국과 유럽에서는 정부와 중앙은행을 통해 비상자금을 사실상 무제한으로 풀고 있다. 1997년 아시아 외환 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보지 못했던 신속하고 과감한 위기 대응 조치들이다. 그러나 코로나19의 확산세는 멈추지 않고 있다. 유럽과 미국에서는 오히려 들불처럼 번져나가고 있다. 주요국이 연일 전례 없던 재정과 금융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금융시장 불안과 경제 불황의 끝이 어디일지 가늠하기 어렵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3개월여 지나가면서 어느 나라가 잘 버티고 있는지 어느 나라가 더 힘들어하는지가 조금씩 한걸음나고 있다. 이런 차이를 만들어낸 핵심 조건은 크게 5가지로 추려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첫째와 둘째는 재정과 금융이다. 코로나 사태가 악화하자 가장 먼저 발작한 곳은 금융시장이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넘게 호황을 구가한 미국 증권시장은 코로나 사태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연초 최고점 대비 최대 30% 폭락하기도 했다. 미국 정부는 즉각 재정과 금융을 동원해 시장 불안 해소에 나섰다. 연방준비제도는 더 낮출 여지가 없는데도 불과 보름 사이에 2차례에 걸쳐 금리를 1.25%포인트나 낮추는 비컷을 단행했다. 그래도 금융시장의 불안이 계속되자 2조 달러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하더니 또다시 2조 달러 추가가 논의되고 있다. 개인 소득 99,000달러 미만 소득자에게 최대 1,200달러까지 차등 지급하는 긴급 지원금도 마련했다. 복지 포퓰리즘으로 위험 증폭. 미국의 이런 움직임에 세계 각국에서도 재정과 금융 공급을 최대한 확대하고 나섰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탈리아가 대표적인 경우다. 이탈리아는 유럽에서 가장 먼저 팬데믹에 빠지면서 비상이 걸렸다.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해야 하지만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이미 재정 상태가 한계를 드러내고 있었다. 미국, 일본, 영국 같은 나라들 역시 재정 상태가 좋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막대한 국부를 쌓아놓은 이들 나라는 급한 대로 국채를 찍어 얼마든지 재정을 확장할 수 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탈리아는 그러고 싶어도 그럴 수 없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탈리아는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이미 국가 부채가 국내 총생산 규모를 크게 앞지르고 있기 때문이다. FT는 이탈리아를 지원하려면 결국 유럽연합이 적극적으로 이탈리아를 도와주는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는 유럽연합에 5천억 유로를 요청했지만 결과는 미지수다. 이탈리아는 위기 상황에서 재정과 금융 건전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기축통화국 미국과 준기축통화국 일본은 돈을 바로 찍으면 된다. 위기가 찾아오면 안전자산인 달러화와 엔화에는 오히려 수요가 몰리는 게 현실이다. 인플레이션 같은 후유증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위기에 급한 불을 끄고 보는 데는 경제 강대국이 유리하다는 얘기다. 이에 비해 한국은 재정과 금융이 아슬아슬한 상황에 빠져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복지 포퓰리즘이 만연하면서 한국은 올해부터 재정 적자가 급격히 악화하고 있다. 여기에 11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경에 이어 100조 원 규모의 금융특별조치와 소득 하위 70%에 대한 4인 가구 100만 원 긴급 지원까지 시행되면서 재정 적자는 더 커지게 됐다. 설상가상으로 경기 부양을 저금리에 의존해온 결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0%대로 내려와 있다. 이런 점에서 한국은 재정과 금융의 건전성이 매우 취약해져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국가 내부의 산업 생태계 탄탄해야. 코로나 사태 대응에 필요한 셋째와 넷째 조건은 의료 체계와 산업 기반으로 나타나고 있다. 먼저 의료 체계의 중요성을 보자. FT는 지금 패닉 상태에 빠지느냐, 통제가 가능하냐의 핵심 변수는 의료 체계의 안정성 여부라고 지적했다. 사망자가 속출한 미국은 물론이고 중국, 이탈리아, 스페인, 이라는 의외로 의료 체계에 구멍이 뚫려 있다. 가장 심각한 이탈리아는 일찍이 선진국이 되면서 재정을 파수분인 양여겨 복지 지출을 거침없이 늘려나갔다.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구호처럼 이탈리아는 빚을 얻어서라도 복지를 확대했다. 복지 확대는 결국 의료에도 스며들면서 진단, 치료, 입원이 모두 공짜로 제공되는 의료사회주의 체제로 전환됐다. 결과는 참담하다. 사회주의는 모든 게 공짜라고 하지만 상점에는
물건이 없다는 게 현실이다. 팬데믹이 오면 감당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사회 시스템이다. 설상가상으로 복지 포퓰리즘으로 재정이 악화하면서 이탈리아의 국가부채는 GDP의 130%를 웃돈다. 미래 세대의 돈을 끌어다 파티를 벌였지만 비상시에는 신용도가 떨어져 국채 발행도 불가능한 처지가 됐다. 여러 유럽 전문가들이 재정 지원이 없으면 이탈리아의 코로나 사태의 비극을 멈추기 어렵다고 FT에서 지적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결국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원칙론을 쳤고 이탈리아를 지원하기로 나선 것도 이탈리아 스스로는 위기 극복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넷째 조건으로 꼽힌 산업 기반 역시 코로나를 극복하는 핵심 변수다.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세계 경제는 글로벌 공급 사슬의 위험성을 깨닫게 됐다. 세계의 공장인 중국에서 과다한 투자는 이번처럼 위험을 증폭시킬 수 있어서다. 앞으로 오프쇼어링의 흐름이 리쇼어링으로 빠르게 바뀔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블룸버그와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글로벌 매체에서 늘어나고 있는 배경이다.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한국의